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고등학교 3학년 진학 담당 교원 대입 역량 강화 연수 3부 진행을 맡은 대입지원관 김정아입니다. 3부에서는 IT의 힘으로 AI의 미래로 숭실대학교와 창조하라 세종처럼 세종대학교의 입학사정관님을 모시고 두 대학의 입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승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에서 온 입학사정관 이원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3부는 지금부터 4시 4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연수에서는 대학별 2022학년도 입시 결과, 2023학년도 전형의 특징, 2022학년도 서류평가 강원 지역 입시 결과 뿐만 아니라 대학별 주목할 만한 학과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숭실대학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학교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작구에 위치한 4년제 종합대학인 숭실대학교입니다. IT 쪽으로 좀 강조를 많이 되고 있는 그런 학교이고요. 작년도 입시 결과부터 좀 요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표 학생부 종합 전형이 SSU 미래인재 전형이고요. SSU 미래인재 지역별 고교 유형별 지원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녹색이 지원자고 파란색이 합격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인천의 지원자가 가장 많은 그런 학교이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 지역 대비 많이 지원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강원 지역을 보시면 지원자 대비 합격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선호도가 강원도에서는 숭실대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좀 있는 편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래프는 고교별 그래프입니다. 지금 파란색이 일반고고요. 나머지는 이제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국제고 이렇게 다른 유형의 학교들인데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일반고 학생 지원율이 가장 높고 최종 합격도 거의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률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거의 90% 가까이 일반고 학생 합격자가 가장 많은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 대학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좀 학생들한테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좀 학생부가 유리하려면 N수생들의 합격률이 좀 더 올라가지 않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N수생 비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서 2021년도, 2022년도 지원율 대비 합격자의 비율인데요. 2021년에 확실히 N수생의 비율이 좀 늘어났었으나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N수생의 비율이 좀 내려간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로나 시대이지만 학생들이 이제 고교 내에서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나 이런 게 좀 잘 평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N수생의 비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지원하는 이제 그 내신 등급별 분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2등급 중반, 초중반이죠. 2등급 초중반에서 3등급 한 중반 정도까지 지원자가 가장 많고 합격자가 가장 많은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이 2등급에서 3등급 중반 정도까지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합격자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녹색이 지원자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합격자입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의 주요 교과 평균이 3.03 정도. 이게 뭐 학과별로도 차이가 있고 전형별로도 좀 차이가 있겠으나 주로 이제 평균으로 쳤을 때 3등급 내외 정도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등급 이하로 갈수록 분포는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 전공 적합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우수하게 평가를 받은 학생들이 합격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그 미래인재 전형의 입시 결과인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영향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원율이 작년보다 약간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떨어졌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교과 전형이 좀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면서 내신 평균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학생들이 좀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을 약간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향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경향이 작년부터가 아니라 재작년부터 약간 경쟁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그래서 재작년하고 작년이 좀 그렇게 경쟁률이 떨어진 약간은 하락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내신 평균도 재작년부터 약간은 하락세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인재 같은 경우는 요 경쟁률이 재작년하고 고전년도 자료를 함께 비교를 해보시면 경쟁률이 약간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에서 조금 선호되는 학과, 뭐 예를 들면 인문계열에서는 사회복지, 경영 이렇게 10대 1 넘어가는 학과들은 그래도 그 학과별 선호도가 떨어지진 않아서 10대 1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주로 이제 인문계열 내신 평균은 한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반까지 학과별로 좀 선호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계의 미래인재 전형의 입시 결과이고요. 네, 여기도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경쟁률 하락과 내신 평균 하락이 조금 보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은 의생명 시스템 같이 저희가 좀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0대 1 넘는 경쟁률을 그래도 보였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아무래도 그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고른기 학생들이 읍면 지역이 많다 보니까 지원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있어요, 고른기 전형. 그래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별도로 가져왔고요. 고른기 전형의 특징은 농어촌, 그리고 국가보훈 대상자, 서해오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특성화고 학생들, 이렇게 좀 특별한 지원 자격이 있는 학생들끼리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의 제한이 좀 있기 때문에 미래인재보다는 경쟁률도 많이 내려가고, 그리고 내신 평균도 미래인재에 비해서 많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학과 선호도가 반영된 경쟁률은 그래도 학과별로 한 10대 1은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선호도가 높은 몇 개 학과들은 고른기 전형일지라도 영향이 있다. 그리고 그 지원 자격을 갖춘 아이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률도 그렇고 내신 평균도 미래인재보다는 좀 내려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도 아까 미래인재보다는 경쟁률도 그렇고 내신 평균도 아까는 2등급 후반도 꽤 많았는데 여기 지금 고른기에 보시면 내신 평균 3등급 초중반이 많이 보이고 있죠. 네, 경쟁률도 그렇고 내신 평균도 자연계열에서 많이 내려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보수자 교과 전형인데요. 네. 그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을 대상으로 내신으로 저희 학교에 입학하는 교과 전형이고 학교장 추천이라고 되어 있지만 학교별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1개교에 병몇 개까지 막 추천하는 그런 학교도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지금 내신 평균을 보시면 2등급 초반에서 요게 지금 평균이기 때문에 학과별로 이제 학과 선호도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타나긴 합니다만 보통은 2등급 초반에서 교과 전형은 네, 이렇게 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이 저희가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이 80%고 진로 선택이 20%를 차지를 했는데 요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는 A 1등급, B가 2등급, C 3등급 이렇게 반영을 해서 선발을 작년에 했었고요. 가장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수능 최저를 과연 얼마나 만족을 했느냐 이 질문이 또 많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 수능 최저가 바뀌긴 했으나 작년에 일단 수능 최저 기준 만족 비율로 봤을 때는 지원 거의 절반 가까운 학생이 인문이 약간 적긴 했으나 작년에 인문 경상이 수능 최저 만족 비율이 좀 적었거든요. 적긴 했으나 그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의 50% 정도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만족을 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그리고 논술인데요. 네, 논술도 보통 4등급에서 자연계는 한 3등급 후반 정도 학생들이 논술로 저희 학교에 많이 지원을 해서 합격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요. 논술고사 평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 논술고사 평균이 이제 그 학생들이 느끼시기에는 좀 이렇게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숭실대학교 논술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저희가 7월에 모의 논술을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도 주고 그 해의 난이도 그리고 출제 범위 이런 거를 미리 예상하면서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숭실대 논술 관심 있는 학생은 꼭 한번 지원을 하셔서 피드백도 받으시고 내 논술고사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가름을 해보시면 도움이 상당히 되실 것 같아요. 논술에서는 수능 최저 만족 비율이 아까 비슷한데요. 인문하고 경상은 좀 적은 비율로 만족을 했으나 자연계열에서 60% 정도, 거의 60% 정도의 학생들이 만족을 해서 전반적으로 45% 정도가 수능 최저를 만족을 했습니다. 네. 정시는 아직 조금 수시보다는 먼 시기의 얘기라서 가져올 거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올해 그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아직 그 수능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100분위 정도로 가늠을 하시라고 숭실대 이 정도 학생들이 작년에 왔었구나 가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문계고요. 네, 자연계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실 정시에 대한 상담은 저희가 그 난이도 반영한 변환 표준 점수를 쓰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 응시하고 그 점수표 갖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수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정도 100분위 선에서 숭실대에 작년에 합격을 했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수능 최저 유무에 따라 평균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2 초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서류평가에 영향력이 있겠지만 이 중반에서 한 3 초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종대학교의 입시 결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지원관님, 사정관님도 간단하게 학교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세종대학교입니다. 일단 저희 세종대학교 뭐 사실은 숭실대학교하고 같이 경쟁하기도 하고 서로 같이 의지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비슷한 그 밴드에 있는 학교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학교 소개 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입시 결과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좀 내세우는 게 요새 그 더 세계대학 평가에서 좀 굉장히 평가를 잘 받고 있다. 뭐 그런 거를 좀 뭐 라이덴이나 QS에서도 좀 잘 받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사실은 그 해외의 유학생들이 우리 대학을 선택할 때나 혹은 또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 나갈 때나 또 혹은 그 교수님들의 어떤 퀄리티가 나중에 특히 공대 학생들인 경우에는 그 학생들의 취업과 혹은 진학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사실은 어떤 발표든지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대학원역 해서 그 지리적 이점이 매우 좋다는 것도 좀 많이 강조해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그 지하철역에 나와서 바로 대학의 그 정문이 있는 학교가 서울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 또 학식도 뭐 맛있다고 해가지고 뭐 이런 뭐 TV에도 나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좀 궁금한 그 장학금 수령 문제도 좀 저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에게 골고루 장학금을 좀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계학학과가 저희 학과 좀 특징이라서 일단 장학금이나 혹은 졸업한 후에 또
또 뭐 공군이나 이제 해군 쪽으로 가는 게 있는데요. 요것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좀 보시면 특수한 경우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학교 전체의 또 어떤 국제 교류 부분도 그 어떤 한 나라에 좀 편중되어 있지 않고 좀 여러 나라에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좀 질적으로 좀 그 관리가 되는 어떤 그런 국제 교류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고 말씀드리고요. 또 학생들이 또 하나 관심 있는 게 이제 이 저 취업 문제인데 뭐 취업도 사실은 뭐 단순한 어떤 숫자의 경쟁률보다는 그 좀 취업의 어떤 퀄리티, 이 질적인 어떤 취업을 좀 강조하고 있고 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새 좀 가시적 효과가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의 주요 특징으로는 뭐 일단 크게 보시면 수시와 정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시에서는 저희 대학이 생각보다 더 많이 학생들한테 좀 그 선호를 받고 있는 거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보다는 경쟁률도 한 2%포인트 정도 올랐고 지원 인원도 한 2만 명 정도 가까이 올라서 일단 선호도가 좀 상승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정시는 수시보다 조금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쟁률도 좀 많이 올라가고 지원 인원도 역시 한 2,000명 이상 올라가서 일단 그 좀 학생들의 선호도가 좀 많이 최근 들어서 많이 향상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좀 많이 질문을 하신 것 중에서 이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수시 정시 비율이 수시가 한 56% 정도 되고요. 정시가 한 44% 정도 되고요. 또 졸업생과 재학생 비율, 그러니까 입학한 학생들의 비율이 약 한 7대3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뭐 충족률 또 이제 많이 질문을 하셔서 이것도 제가 잠깐 적어봤는데 인문계열이 약 한 52% 정도의 충족률을 보이고요. 자연계열은 66%, 따라서 평균 한 59.8% 정도의 그 수능 최저 충족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또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게 이제 인문계에서 자연계열 교차 지원을 그러니까 인문계열이었는데 그러니까 인문계열인데 자연계열 교차 지원한 비율이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한 21% 정도의 학생들이 그렇게 교차 지원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요 PT 순서가 조금 이제 뒤로 갔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인문계열 작년에 이제 이게 교과 전형입니다. 올해 저희가 교과 전형이 지역균형하고 우수자 전형이 합쳐서 지역균형 전형으로 통합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작년 결과를 사실 두 군데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지역균형이고 하나는 학생부 우수자 교과 전형인데요. 일단 첫 번째 지역균형 전형부터 말씀드리면 평균 경쟁률이 한 10.79대 1 정도 됐었고요. 자연계열은 인문계는 10.79대 1, 자연계열은 7.11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의 평균 그 빨간 부분이 평균 내신 분포도인데요. 뭐 3점에서 한 2점대, 1점대 뭐 후반도 조금 있고요. 인문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은 뭐 2점대 초반, 1점대 후반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학생부 우수자 전형도 이것도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는데요. 올해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쳐졌습니다. 작년에 인문계열 평균이 19.18대 1이었고요. 자연계열이 약 10.73대 1 보였습니다. 그리고 입시 결과로는 인문계열이 2점대 초반, 중반, 잘 보니까 후반도 있네요. 그리고 자연계열은 한 2점대 초중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팝업이 있고요. 팝업의 두 번째인가 세 번째에 작년도 입시 결과가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 이런 표가 아니라 그 테이블로 이렇게 마련된 표가 있어서 활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창의인재 전형입니다. 이 창의 전형이 뭐냐면 이제 저희 학생부 종합 전형의 네이밍이 창의인재 전형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의 평균 경쟁률이 한 12.53대 1 정도 됐고요. 자연계열은 7.75대 1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은 작년 최고 최저해서 평균 등급이 한 2점대 후반, 3점대 초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연계열은 마찬가지로 한 2점대 초중반.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인문계열보다 밑에 보시면 6등급이나 7등급의 학생들도 많이 좀 합격을 하고 있는데 뭐 어차피 선생님들이 주로 보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뭐 이 6등급, 7등급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 위에 한 4등급, 요 3등급 후반에 4등급 초반의 애들을 봤을 때는 뭐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 분석 결과로는 뭐 특목고나 굉장히 우수한 자사고의 4등급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세종대까지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정도는 사실은 일반고 학생들이라고 보셔도 좀 무방할 것 같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한 2등급에서 한 4등급 때까지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 그중에 특히 한 3등급 때 초반 애들이 학생들, 2점대 후반하는 학생들이 자연계열에선 특히 많이 붙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학생부 종합이기 때문에 내신만 가지고 평가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제일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기도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세종대학교 학교 소개와 그 다음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학생들 중에서 정시 확대라는 뉴스를 보고 수시가 아닌 정시에 집중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별로 수시 정시 모집에 따라서 재학생, 졸업생 합격자 비율이 좀 궁금합니다. 숭실대부터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일단 선발 인원부터 수시에 선발하는 모집 인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정시로 사실은 숭실대학교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아까도 제가 100분위로 잠깐 점수 보여드렸지만 사실 수능 같은 경우는 0.01점으로 합불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보편적인 학생들의 어떤 합격률의 그런 입장에서는 수시로 지원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세종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희도 사실은 수도권 대학이 사실은 정시를 늘리기 싫어도 좀 늘려야 되는 형편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정시 비율이 그러니까 수도권의 다른 대학보다 비슷하거나 혹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지원할 경우에는 뭐 수시로 일단 지원을 한번 많이 해보시고, 또 수시에 뭐 교과나 뭐 논술이나 뭐 학종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수시 지원을 먼저 고려해 보시고 나중에 천천히 정시도 지원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도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작년에 치러진 첫 통합형 수능으로 인해서 문이과 유불리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충족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세종대는 발표한 부분들이 없어서 혹시 추가로 그 수능 최저 충족률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아까 이게 제가 빨리 말씀드려서 그런데요. 네. 사실은 아까 인문계는 52%, 네. 그다음 자연계는 66.3%의 충족률을 보여서 평균 59.8% 충족률인데요. 사실은 여기다 작년이 그렇고요. 올해는 여기다가 수능 최저를 지금 학생부 교과에서나 그다음에 논술에서 한 등급씩 다 낮췄습니다. 낮췄기 때문에 아마 이거보다 작년 평균의 59.8%보다 더 높은 수능 최저 충족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정시 경우에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해서 합격한 케이스들이 많다라고 대학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각각 대학이 어느 정도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숭실대부터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숭실대에서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교차 지원한 학생들이 한 23% 정도 되고요. 그 중에 한 22% 정도가 실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 세종대에서 잠깐 말씀하신 거하고 퍼센트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원하는 학생들의 그 밴드가 숭실대나 다 비슷하니까 저희도 이제 계산해 본 거 보니까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비율이 21%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 애들끼리 경쟁을 해서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올해 입시에 관해서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세종대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전형의 특징 그리고 전년 대비 변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23학년도 입학 전형 변화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변화가 그 학생부 교과의 그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이 지역균형 전형으로 통합됐습니다. 통합된 그 동시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 전형에서만 이제 수능 최저가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지역균형 전형의 학교장 추천에
그 인원 제한수와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 그 인원 제한수 없앴고요. 그다음에 지역균형점으로 통합을 하면서 수능 최저를 하나씩 다 낮췄습니다. 얼마나 그게 낮췄는지 하나씩 낮췄다고 하니까 이제 얼마에서 얼마까지 궁금하실 것 같을 수도 있는데 그건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전형 학생도 이제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능 전형을 먼저 여기다 좀 적어놨는데 일단 아까 제가 말로는 수능 그러니까 수시를 좀 중심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수능이나 정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큰 변화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세종대학교 하면 이제 일단 특별한 어떤 그 계약학과 예전에 그 국방 시스템이나 항공 시스템이 가군이었고요. 그 나머지 모든 과들이 나군에 다 있었는데 이걸 올해 가군과 나군으로 이렇게 나눠서 학생들한테 조금 더 선택의 기회를 더 넓혀드린다는 의미도 있고 하여튼 그런 의미로 많이 넓혀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창의인재 전형 하나에서 그다음에 그 모든 대학들이 보통적으로 쓰고 있는 1단계 3배수 모집하고요. 그다음에 1단계 점수 70에 면접 30으로 가는 그런 패턴의 전형을 올해 면접형이라고 해서 그냥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반 정도의 학생들은 서류형으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서류형은 올해 신설된 거고 따라서 면접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에서의 그러니까 어떤 면접형에 대한 구분과 서류형에 대한 구분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그랬기 때문에 올해 이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뭐 그런 기회에 면접도 폐지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학생부 종합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저희한테 제출해야 될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 하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학생부를 저희 입학사정관들께서 조금 더 자세하고 면밀하게 볼 수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학생들한테도 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등급씩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으로 바뀌면서 5가 6으로 바뀌고 6이 7로 바뀌게 되고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충족률도 좀 높아지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옆에 논술도 저희가 한 등급씩 다 낮췄습니다. 그리고 진로 과목 선택도 선택 과목도 저희가 적용을 해서 ABC의 각자 석차 등급에 따라서 저희 변환 점수를 적용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또 올해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신설했는데요. 사실은 아직은 이제 계약학과 형식으로 최상위권 학교들이 하는 식으로 아직 시도는 못하고 있지만 일단 학과 선택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 산학협력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이 60명이 전원이 혹은 반 이상이 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에서 보장한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게 잠시만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를 하는 데에서 일단 아까 서류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눈 걸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평가 요소가 크게 학업 역량과 계열 적합성, 뭐 창의 인성, 뭐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나눴고요. 특히 면접형에서는 거기서 학업 역량의 비율이 25%, 그다음에 계열 적합성의 비율이 45%로 이렇게 맞춰놨고, 또 실제적으로 창의 인재 전형의 서류형 부분에서는 학업 역량이 45%고, 그다음에 계열 적합성이 25%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면접형과 서류형의 차이를 분명히 두었습니다. 사실 뭐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 면접형이라고 한다면 서류형은 조금 학생들의 부담을 적게 해주면서 뭐 정시 준비나 혹은 뭐 수능 준비를 조금 하면서 그 학생들의 비교과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이쪽에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학업 역량 비중이 높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외 전형에 해당되신다면 앞에 있는 두 전형과는 틀리게 학업 역량과 계열 적합성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3학년도 전형 특징하고 전년도 대비 변화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대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에서 2개로 나눠졌던 전형이 지역균형 전형으로 통합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으로 서류 100 전형이 신설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에서는 면접형과 서류형 2개의 서류평가 요소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진학지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숭실대학교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입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큰 특징이 작년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특기자 전형이어서 사실은 교회 수상 실적, 뭐 자격증 이런 게 다 반영이 되는 전형이었는데 올해 저희가 이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편입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학생부 우수자 특기자 전형이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으로 변경이 됐고 25명을 올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처음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공교육 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실적이 좀 있는 학생들, 교내 동아리나 뭐 수상이나 아니면은 창체 활동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활동이 좀 있는 학생들을 좀 폭넓게 선발을 하려는 의도로 저희가 신설을 했고 공교육 과정 안에서 충분히 이 분야에 좀 재능과 적성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교회 수상 기존에 인정이 됐던 교회 수상 실적, 뭐 자격증 이런 거 전혀 인정이 안 되고 교내 활동에 한해서 인정이 되는데 저희 그 SSU 미래인재 전형과 마찬가지로 서류 70% 그리고 면접 30%로 똑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서류 70%는 기존의 미래인재 전형하고 크게 변별은 없을 것 같은데 면접에서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저희가 따로 좀 소프트웨어 관련된 우수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면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우수자하고 논술에서 저희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이 됐는데요. 영어 포함 탐구 과목 원래는 작년에는 2과목이었는데 이걸 1과목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1과목 요거를 인문하고 경상은 2과목 합이 4 그리고 자연계는 2과목 합이 5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학처 입장에서는 좀 작년에 저희가 영어가 포함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이 영어가 포함되고 안 포함되고의 차이가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것 같아서 올해 이렇게 변경을 했고, 네. 그리고 그런 차이점을 감안을 해서 수능 최저를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특성화고하고 농어촌학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정원의 특별 전형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여기에 서류평가 30%가 수능이지만 들어갔었어요. 근데 올해 이 30%를 빼고 수능 100%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특별 전형도 올해는 그냥 수능으로 숭실대를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이게 이제 변경 사항에 대한 표인데 저희가 선발 인원에서는 고른게 인원이 약간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감소를 했고 특기자 대신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 우수자 전형으로 되면서 25명이 추가로 들어왔다. 이게 변경이 된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그 특기자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일 때 하고 우수자일 때 전형이 좀 비교하기가 어렵겠으나 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운영을 했을 때 경쟁률 차이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특기자 전형 경쟁률은 5대1, 6대1 정도로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렇게 나왔었다. 이것도 참고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숭실대 경우에는 수시 교과에서 수능 최저 변경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2022학년도 서류평가에 관련돼 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 2015 개정교육과정 관련돼 가지고 과목 선택이라든지 학생부가 좀 축소된 부분들 아니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봉사활동 등 다양한 어떤
평가에 미친 영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숭실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이 PPT를 잠깐 보시면요. 저희가 이게 서류 평가 기준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인데, 저희가 활동 역량이 가장 배점이 크거든요. 네, 서류 평가할 때 활동 역량이 가장 배점이 큰데, 여기에서 성실성이 사실은 저희가 추결 봉사였는데, 이게 코로나가 상황이 되고 나서는 여기 좀 예외 사항이 많더라고요. 추결도 그렇고 봉사도 사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서류 평가에서 추결 봉사의 영향력을 좀 최대한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기본 점수이다시피 할 정도로 서류 출결하고 봉사는 많이 줄인 상태이고요. 네. 나머지 그리고 전공 적합성이나 자기 주도성은 이게 저희가 사실 그 평가를 하면서도 저희도 걱정을 했어요. 학생부의 아이들이 너무 내용이 없을 것 같고 그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작년하고 재작년에 평가를 하면서 크게 이게 학생들이 좀 많이 미흡하다 이런 거는 사실 느끼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주시는 것 같고, 줌으로도 그렇고, 특히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이제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도 활발히 좀 참여를 해서 학교별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학교도 아까 세종대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학교도 전공 적합성이 뭐 학과별로 저희가 선발은 하고 있지만 학과별 전공 적합성이라기보다는 계열별 전공 적합성이기 때문에 지원 분야의 연계 과목 선택하고 성과 이런 거를 고등학교 활동 내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네. 인해서 영향을 받은 학생들인데 활동 역량의 성실성 부분을 올해도 감안해서 평가를 할 예정이신가요? 네, 그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종대 또 말씀해 네, 주시기 네. 바랍니다. 일단 그 코로나로 인한 어떤 변화는 사실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뭐 양적인 부분에서의 조금 어떤 차이가 사실은 있을 뿐이고요. 저희도 사실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숭실대하고 비슷하게 어떤 특별한 코로나라고 해서 갑자기 많이 뭐가 줄었다던가 뭐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저희가 사실은 계속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좀 답답한 부분이 그 블라인드 평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같은 지역 안에서의 일반고 차이도 있고 또 뭐 사실은 뭐 고교의 종류가 틀려지면은 조금 구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스에 따라서요. 근데 같은 일반고끼리의 어떤 그 평가하는 어쨌든 고교 우열을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학생이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에 대한 평가하는 방법이 굉장히 국소적이고 축소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잘 모르겠지만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잘 저희한테 메시지를 주실 수 있을지 그걸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이 학생부 내용 작성 양 자체가 지금 줄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줄어져 있는데 그렇게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남아 있는 부분도 쓸만한 부분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어떤 부분이 많냐고 그러실 텐데 사실은 교과 활동 내신 성적 부분만 봐도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어떻게 흘러가서 뭘 어떻게 했는지가 다 나와 있으며 또 과목 편성표도 학교마다 아직은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학교에 따라서 어떤 형편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코로나의 상황으로 양이 조금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수상 경력을 뭐 한 개씩 제한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어렵게 지나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서류 평가 과정에서 어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블라인드 빼놓고는 사실은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지 않나. 블라인드는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불만이 있습니다. 모든 대학의 불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 지역 입시 결과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종대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것도 이제 제가 사실은 저 진행하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미리 강원도 입시 결과를 좀 분석해서 요 이제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좀 부탁 저한테 하셨는데, 사실은 강원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그 어떤 다른 어떤 타 지역과 다른 어떤 패턴이나 어떤 그런 거는 별로 보여지질 않고요. 오히려 강원 지역이 다른 지역과 좀 틀린 점이라면, 저희가 평가는 뭐 당연히 이게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수도권 쪽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뭐 수도권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일단 들고, 물론 강원도에 계신 분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못 하셨겠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는 오히려 또 수도권 쪽에 가깝다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고요. 또 남학생들의 지원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타 대학에 비해서는. 저희 학교의 패턴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일반고 학생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뭐 그냥 입시 결과나 강원도 쪽에 어떤 걸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학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큰 양적인 어떤 지원 수는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북한에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내신 수준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특별히 타 지역보다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그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많이 오고, 남학생들이 조금 지원을 타 지역보다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어떤 패턴을 좀 보이고 있고, 따라서 저희가 뭐 어떤 강원 지역의 어떤 특성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숭실대의 경우에는 강원 지역에서 지원 학생들이 어떤 입시 결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요 요청을 받고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하다가 지금 이 PT를 보시면 그래도 이제 선생님 분들은 지원자 수 그리고 내신 평균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네, 급하게 통계를 돌려서 네, 가지고 왔는데,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수가 요정 130명 정도였고요, 작년에. 그리고 내신 평균이 3등급 초반대 정도 학생들이, 이게 뭐 학과별로는 다르겠습니다만 예, 요 정도 내신 평균을 보였고, 그리고 고른기에도 62명 정도인데, 근데 약간 재밌는 거는 미래인재나 이 지원 자격이 없는 미래인재나 고른기 학생이나 내신 평균 차이가 네, 크게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고른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쟁률도 그렇고 같이 나랑 경쟁하는 아이들의 어떤 파워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의 상대적인 그런 파워가 그런 지원 자격 가진 아이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률을 좀 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것도 이 내신 평균이랑 봐서는 미래인재랑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른기의 전형이 모집 인원이 대신 미래인재보다 많이 적어요. 그래서 모집 인원이 적어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갈팡질팡하면서 미래인재 쓸지 뭐 고른기 쓸지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쟁률 좀 보시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 다른 지역하고 입시 결과를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다른 전체적인 입시 결과를 봤을 때도 3등급 후반대 뭐 그 정도였는데, 똑같이 3등급 후반대 정도 내신 평균을 가진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요. 지원자가 그렇게 나왔고요. 학생부 우수자는 2등급 중반대 정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로 봤을 때는 미래인재 같은 경우에는 2등급 후반대, 네, 최종 합격자 수거든요. 이게 30명이 강원도 지역에서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2등급 후반대, 고른기의 전형은 19명. 요것도 좀 재밌는데, 미래인재랑 고른기애랑 내신 평균이 최종 합격자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2등급 후반대에 뭐 학과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내외 정도의 학생들이 미래인재든 고른기애든 최종 합격자에서 합격을 했다. 그리고 학생부 우수자는 2등급 초반에서 아마 이거는 수능 최저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에 한해서 2등급 초반대에서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논술 같은 경우에는 논술 합격자가 없다고 나오는데 없는 건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학별로 주목할 만한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에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PT를 또 보시겠는데요. 보시면 저희 대학에서 갖고 있는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학과는 다 가지고 있는 4년제 네, 종합대학이고요. 숭실대 학교 약간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까 그 학교 슬로건 설명하실 때 AI의 미래로, IT의 힘으로 뭐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IT 대학 쪽에 보시면 그래서 좀 학과가 다른 대학보다 좀 약간 세분화되어 있는 거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세대나 부모님 세대는 사실 숭실대 하면은 좀 IT 쪽으로 역사가 오래되고 좀 유명한 대학으로 많이 인식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IT 쪽으로 저희가 좀 커리큘럼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이 분야 관심 있는 학생은 세부적으로 커리큘럼이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를 하면서 직접 검색도 해보면서 그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 융합학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신설한 그런 학과인데 미래인재 전형에서 저희가 경쟁률이 좀 높게 16대 1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호도가 신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게 나온 학과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대학하고 학과를 아마 많이 비교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에서 약간 좀 다른 학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학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경영대학의 벤처중소기업학과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흔히들 이제 중소기업 이 이름이 들어가서 많이 오해들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창업선도대학 굉장히 오래 유지를 하고 있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벤처나 좀 CEO 요 분야, 뭐 스타트업 기업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벤처중소기업학과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실무적인 학문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과대학 같은 경우는 법학과, 국제법학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국제 트랙, 국내 트랙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공과대학에서 화학, 전기 아실 거고 유기신소재 파이버공학과가 저희가 올해 학과명이 신소재공학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 유기신소재 파이버공학이 섬유신소재 커리큘럼도 굉장히 강한 면이 있었는데 신소재공학과라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 기존의 커리큘럼도 유지를 하면서 좀 학과명이 포괄적으로 변경이 됐다. 신소재공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대학의 수학, 과학, 물리 이런 건 다른 학교도 있는 거고 정보통계 보험수리학과 이것도 이름이 좀 생소해서 질문하시는 학생들이 많은데 요거는 통계학과라고 쉽게는 크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정부 통계학하고 그 세부 전공 나뉠 때 보험수리학하고 합쳐진 그런 학과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생명 시스템, 자연과학대학의 의생명 시스템 학부도 저희 학교 굉장히 인기 학과인데 요거는 의생명 쪽은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감이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서 뭐지 싶으실 텐데 커리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 코딩도 배워요. 이 학과에서. 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취업이나 이쪽 궁금하시면 저희 입학처 유튜브에도 학과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나오고 학과 홈페이지에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전공 학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유전공인데요. 1학년 때는 공통교육과정을 이수를 하고 2학년 때 본인 원하는 주전공 하나 그리고 융합전공 하나를 선택해서 이수를 하는 그런 학부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과에 포함된 학과, 이과에 포함된 학과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그 진로에 아직 좀 고민이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내가 자연계 학생인데 좀 문과적인 소양도 있어서 융합적인 좀 면이 있는 것 같다. 이런 학생들.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좀 나는 한 1년 정도 좀 탐색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학과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종대학교에 주목할 만한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학교에서 이 말을 하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통의 인문계, 전설의 예체능, 미래의 자연공대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다. 조금 막 부끄러운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인문계는 예전부터 뭐 학부형님들이나 뭐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세종대학교가 예전에 좀 인문계열이나 예체능계의 느낌이 좀 강했죠. 그러나 최근에 학생들이 제가 많이 접촉해 본 결과 꼭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비중이 자연계 공대 비중이 한 75% 정도 되고요. 실제로 많이 그런 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그 시스템 공학과가 신설이 돼 있고요. 또 저희 또 학교 안에 그 학과 등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뭐 있는 뭐 물리학과, 수학과 이런 거 빼고 그 최상위권에 있는 학과들이 중간에 없고 저희 학교에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주 항공 시스템 공학과라든가 그다음에 뭐 양자 원자력 공학과라든가 이런 식으로 최상위권에 있는 학교에 있는 그런 과들이 동시에 세종대에도 많이 설치가 돼 있다. 이 부분이 좀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계약학과, 군계약학과라고 해서 이제 뭐 해군하고 공군하고 이렇게 한 그 계약학과가 있는데 거기 들어오시게 되면 일단 4년 동안 등록금이 없고요. 졸업하시고 장교를 임관을 하셔서 일정 부분 복무를 하시면 공무원 경력도 되고 또 적성에 맞으시면 계속 근무도 가능한 그런 쪽이 되어 있고요. 또 그 디자인 이노베이션하고 만화 애니메이션 텍 전공이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이고 예체능 계열이 아닌 자연 계열입니다. 따라서 만화를 그림만 그려서 입학하시는 그림이 좀 뭐 안 되신다고 해서 입학을 못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아시겠지만 저희 만화 애니메이션 전공이 뭐 국내에서 역사도 제일 깊고 또 많이 그 교수님들도 배출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이 이름도 보시면 만화 애니메이션 텍입니다. 그래서 예체능이 아니고 공대라는 거 요것도 좀 말씀드리고 그 이외에 뭐 아까 말씀드린 물리천문학과, 뭐 지구자원 시스템공학과, 뭐 스마트 생명산업융합학과, 뭐 지능기전학과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지능기전학과를 학생들이 많이 모르시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그 드론입니다. 드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계약학과, 그다음 공대 위주의 어떤 배치, 그다음에 원래 유명한 하나 빠뜨렸네요. 호텔 관광. 호텔이나 관광은 저 아직도 경쟁대학보다는 거의 좀 많이 우수하게 저희는 호텔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호텔 관련 어떤 그런 계열 또 맨 마지막으로 그 최상위권에 있는 학과들이 세종대학에도 많이 있으니까 혹시 조금 최상위권 가기는 힘드신데 이 전공을 꼭 해보고 싶다. 그러면 아마 세종대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대학에서 좋은 정보를 주셔가지고 많은 학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해당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커리큘럼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것들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설명을 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신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질문은 제외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종대부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창의인재 서류형을 신설하셨는데 올해 자기소개서 폐지와 함께 학생부만 보고 선발하는 전형을 신설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학생부 자기소개서가 사실은 내년부터 그 제출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일단 이제 자기소개서가 제출이 안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조금 미리 이 자기소개서 부분을 폐지하는 것이 저희 평가 역량,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부를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정말 그 평가될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어렵게 쓰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해소를 해드리면 조금 더 가볍게 저희한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형의 설치는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학종하면은 뭔가 비교과 역량이 뚜렷하게 있어야
뭐 평가가 뭐 지원을 하고 또 실제로 합격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신이 얼마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근데 저희는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숭실대도 그럴 거고 사실은 그 내신만 보고 평가를 하지도 않거니와 실제로 여러 가지 비교과를 그 내신과 같이 종합해서 평가를 해서 결과를 나왔는데 결과를 보면 마치 이것이 내신을 본 것처럼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서 이제 그게 오해를 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아예 과감하게 서류형을 만들어서 아예 면접도 없애고 사실 면접도 사실 그렇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학생들이 그 또 성별의 문제도 약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학생들은 한 100점짜리인데 110점 정도의 어떤 잘 면접을 하는 경우 학생들이 많고 남학생들은 100점짜리인데 면접은 90점밖에 못하고 뭐 이런 좀 아쉬운 점도 있고 또 면접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면접이 한 1, 2년 안 하다 보니까 그 뭐 혹은 이제 뭐 온라인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또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좀 불만이 아니라 뭐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면접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하여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 면접을 일부분 반은 면접을 보고 반은 면접을 없는 진짜 사정관과 그 교수님들, 유촉 사정관님들께서 학생부를 좀 제대로 시간을 가지고 많이 볼 수 있을 그런 시간적 확보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저희는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학생들은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 처지에 맞게 원래 전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학업 역량에 치중돼 있는 서류형을 좀 지원할 건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그 풀도 좀 약간 넓힌 그런 의미로 사실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 전년도까지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영상 업로드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창의인재 면접형의 경우에는 대면 면접을 계획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 올해는 뭐 거의 이제 확정이 된 것 같고요. 대면 면접. 작년도 사실은 대면 면접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코로나나 뭐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못하게 된 거고 올해 저희 면접 중에서 일단 대면 면접 할 거고요. 면접도 이제 거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의 그 디자인과 만화만 그 면접 중에서도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전공에 해당되는 제시문 기반 면접은 사실은 뭐 이렇게 그 저기 어디 저 위에 있는 그 학교의 그런 어려운 면접이 아니고요. 그 전공에 대한 어떤 소양을 보기 위해서 더군다나 지금 그쪽 두 전공이 예체능 계열스러운데 예체능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쪽의 어떤 평가를 위한 그 면접이라서 사실은 학생들한테 그렇게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고 그쪽에 소질이 있고 어떤 흥미가 많다고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면접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접 반드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면접 전형에서의 면접은 올해는 거의 대면 면접으로 실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시문 면접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네. 혹시 그 내용이 그 선행학생 역량평가에 올라가 있을까요? 그 제시문 면접은 사실은 그거하고는 조금 틀린 문제라서요. 예, 거기는 없는데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제시문 면접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학생이 면접은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학생부 기반의 면접이 당연히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로 그 학생한테 일정한 시간을 주고 뭐 종이 한 장이든 뭐 아니면 뭐 큰 종이 한 장이든 뭐 어떤 작은 종이 한 장이든 하나 주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어떤 만화의 어떤 상황을 하나 준 다음에 이 시츄에이션에 맞는 어떤 뭐 컨셉을 한번 잡아봐라든가 뭐 그게 말로 써도 되고 그림으로 그려도 되고 뭐 한자로 하나를 써도 되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표현 능력을 한번 보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면접에 들어가면 학생부 기반의 면접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더불어 그 면접도 하게 되는 게 그 두 전공에서만 일어나는 제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네. 나머지는 없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숭실대학교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영어를 제외하고 인문 기준 2합6 그리고 자연 기준 2합 7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영어를 포함해서 2합 4 기준으로 바뀌었는데
영어를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강화되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궁금합니다. 느끼시기에 강화가 되었다고 네, 느끼실 수가 있으나 저희 입장에서는 네. 강화보다는 조정이 맞을 것 같고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영어랑 탐구를 한 과목으로 줄이면서 좀 경우의 수를 좀 늘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두 개를 맞추면은 뭐 탐구 한 과목이랑 영어를 맞추든 뭐 영어랑 뭐 국어를 맞추든 어떻게든 두 개를 맞추면 되는 걸로. 그러니까 4나 그러니까 인문하고 경상은 4 이내 그리고 자연계는 5 이내인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작년 이제 지원자 바탕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수능 체제를 만족한다고 결과가 나와서 일단 그렇게 조정을 한 것이고 입학처 입장에서는 일단 학생들한테 좀 경우의 수를 영어가 사실 학생들이 느끼기에 진입 장벽이 그걸 이제 넣고 안 넣고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소프트웨어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2023학년도 선발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해봤더니 미래인재 전형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에서 그 컴퓨터 학부, 글로벌 미디어, 소프트웨어, AI 융합학부 다 선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두 전형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의 차이가 있을까요? 인재상이라기보다는 지원자 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 기존의 특기자 전형을 공교육에 이제 좀 기반으로 옮겨왔을 뿐이고 미래인재 전형하고 이렇게 뭐 다르게 아예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좀 중심으로 동아리든 활동이든 창체든 좀 지속적으로 한 학생들, 그러니까 교내에서 나름 성과가 있었던 학생들이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받고 있습니다.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자소서가 있는데 학생들의 경우 어쨌든 자소서 작성을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소서 작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숭실대가 올해까지 자기소개서가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폐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회 가서 요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탄식을 네, 하더라고요. 올해까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재수를 그것 때문에 재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준비를 이제 좀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학생들이 기말고사 치고 나서 보통 아직 이제 쓴 학생들이 많지는 않을 거고 기말고사 치고 나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일단 학생부를 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이제 학교에서 해왔던 활동들을 쭉 이제 스캔을 하시면서 좀 내 강점이 뭘까? 대학교에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내 강점 그리고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 쭉 스캔을 한번 해보시고 좀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탐색을 하셔서 자기소개서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쓴 거는 사실 이게 학생들이 완벽한 문장을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쓰면 쓸수록 고쳐 쓰면 쓸수록 좋은 자기만의 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번 많이 이제 수정을 하시면서 다듬어 나가시면은 문제 없이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숭실대와 그리고 세종대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대학 사정관님께 좋은 정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전해드리고요. 숭실대와 세종대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각 대학교 입학처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